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입니다. 오늘도 여의도 사사건건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총선 결과와 전국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 강성필 필립 정치 컨설팅 대표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총선 참패로 여당의 분위기는 매우 침울합니다. 다 허물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따른 입장을 다음 주 초 직접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강성필 대표. 네. 그 선거 다음 날 그 비서실장이 대독했죠. 네. 짤막한 메시지가 나왔었는데 네.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떤 형식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내용이 담길 거라고 보십니까? 다음 주는 아마 처음 발표보다는 조금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총선 이후에 좀 안 좋아진 어떤 여당에 대한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부정 여론이 더 커질 수 있고 또 그 여당이 자중 질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래도 국민들에게 총선의 민심을 받아들이는 겸허한 모습이 지금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 야당과의 관계 그리고 경제에 대한 어떤 방향, 외교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여당에서 조금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으로 좀 발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윤주진 대표, 예. 국정쇄신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여당에서 예. 당장 대통령실이나 뭐 내각의 인적 쇄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여당 예. 내에서 그리고 또 국정기조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지금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국무총리의 교체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 아무래도 그 개각이라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중요한 변수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국정 쇄신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인적 쇄신에 상당히 좀 방점을 좀 찍을 거라서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회 예.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아무래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야당의 어떤 협조 그리고 적극적인 어떤 협력을 요청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이제 22대 국회가 빨리 개원을 해서 예. 안정을 찾아야 이제 국정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또 주요 입법 과제가 지금 많이 이제 산적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국회가 조금 더 빨리 손을 내밀어주면 나 또한 역시 국회와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협의하겠다. 그러한 좀 유화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대통령실의 주요 참모진이 일괄 사의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당장 언론에서는 이 차기 총리로 누가 물망에 오르는지 이런 보도도 지금 쭉 나오고 있는데 예. 그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인준 과정부터 이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뭐 국회 원구성이 될 때까지는 어쨌든 공석으로 가는 가능성 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인물을 해야 될지 좀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예, 어떤 인물이 좀 돼야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론이 되던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조금 적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총리가 갖춰야 될 세 가지는 첫 번째는 대통령이 고집불통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조금 설명하고 이해시켜서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러려면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좀 바탕이 돼야 되는 인물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치사상 여소야대를 임기 내내 겪어야 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야당과의 협치가 절실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야당과의 협치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그러면 김한길 그 국민통합위원장은 과거에 민주당의 당 대표까지 역임을 했고 또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민주당 인사들과의 자연스럽고 잦은 교류를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품격도 지켜내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뭔가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앞으로 정치적인 스텝이 있는 분들은 부담스러울 겁니다. 자기 정치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정치적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심없이 정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야당과 협치를 이뤄낼 수 있는 좀 적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자, 윤주진 대표는 좀 염두에 두고 계신 인물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특정 인물을 사실 거론하는 게 부담은 되지만 아무래도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정도도 상당히 좋은 후보군일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함께 선대위원장을 했던 분이기도 한데요. 예. 일단 한덕수 총리는 관료 출신의 국무총리라는 상승이 상당히 높았죠. 그러나 이제 관록과 경험이 중요하게 이제 거론이 됐던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관료보다는 정치인 스타일의 총리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즉 정치의 문법을 알고 네. 여야 대표를 두루 만나면서 의견을 공유할 수 있고 또 국회의장도 격이 없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부드러운 이미지의 정치인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어떻게 보면 좀 그 대통령의 어떤 국정 철학을 전반적으로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철학적 배경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옛날에 이렇게 와인도 한 병씩 들고 가서 멘토처럼 상담도 했던 그런 김병준 전 위원장이 적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총선 결과가 나오자마자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었죠. 이재명 대표도 오늘 당선인들과 현충원을 참배하고 영수회담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을 때려잡는 게 목표라면 뭐 대화할 필요도 존중할 필요도 없겠지만 야당과 함께 또 국회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외에 또 이 나라 국정을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축이라는 생각, 상권 분립이 이 나라 헌정 질서의 기본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의당 존중하고 대화하고 또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타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거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헌정 질서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영수회담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은 김부겸 전 공동선대위원장이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뭐 이재명 대표도 발언을 들어보면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과거에는 대통령들이 그 야당의 대표를 만나는 걸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야당 대표를 만난다는 자체가 야당의 대표를 돋보이게 해주는 거거든요. 정치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하지만 그 영수회담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대통령께서 좀 거부감이 있으시다면 저는 다른 네이밍을 붙여서 국민께 조금 더 친화적인 어떤 네이밍으로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자꾸 요즘 뭐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바마 대통령도 그 오바마 케어라는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서 어떤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하니까 햄버거 사들고 가서 계속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정부도 저 네.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요. 네. 지금 그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야당 협조 없이는 좀 추진하기 그럼요. 어려운 것들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최초의 임기 시작했을 때는 국민들이 만들어준 의회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본인 이전에 만들어진 의회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본인의 임기가 시작한 이후에 국민들이 만들어진 의회이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을 하거나 업적을 성과를 내려면 어쨌든 법률과 예산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필요 조건이 아니라 야당과의 만남은 필수 조건이 됐어요. 그래서 떠밀려서 만나게 되면 더 많은 걸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국민께 보기에도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느껴질 겁니다. 이것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씀 같은데, 자 윤주진 대표 어쨌든 야당이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었으니 결정은 대통령의 목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영수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의 어떤 좀 구시대적인 유물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엄연히 여당이 있기 때문에 여당도 물론은 정부 여당의 한 몸이긴 하지만 여당도 엄연히 입법부의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을 패싱하고 바로 대통령이 야당과 만나는 것은 자칫 상당히 여당에게 안 좋은 신호를 줄 수 그 있거든요. 모양새 자체가 적절치 예, 저는 않을 그래서 수 있다는 균형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같이 만나는 것이 제일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를 했고요. 여당은 이제 윤재호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민주적 정당성이 좀 부족하죠. 또 하나의 변수는 바로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임기입니다. 예. 예, 이제 원 구성을 이제 하면서 5월, 6월은 상당히 바쁘게 지나갈 건데 바로 6월, 7월 정도가 되면 이제 바로 이재명 대표 다음 포스트 당대표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예. 근데 물론 이재명 대표가 다시 당대표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은 임기가 1, 2개월밖에 안 남은 당대표와 어떠한 회담을 할 것이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재명 당으로 이제 더 공고화됐다는 그런 분석이 예, 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만약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여당의 대표가 정해지고 야당도 야당의 대표가 정해진다면 예. 그때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격이 없이 소통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국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형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도 총선 기간에 내놓은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1인당 25만 원 지급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또 추진하려고 할 텐데 예. 정부 협조 없이는 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당에서의 그 약속한 1인당 25만 원 이러한 공약들은 사실은 아무리 그러한 어떤 그 화해의 어떤 모드가 된다 하더라도 이 윤석열 정부에서의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상당히 좀 거부감이 선거위원회 있는 반대를 많이 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 서로 접점을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정말 중요한 민생 과제를 중심으로 아마 협의체를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여당의 총선 패배 원인 중 하나로 국정 기조와 또 당정 관계가 꼽히고 있습니다. 국민과 접촉면이 많은 당이 국정을 주도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로 차기 당권 주자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격전지에서 정권 심판이라는 매서운 칼바람을 맞고 살아 돌아온 중진들에게 자연스럽게 주목되고 있는데요. 자, 특히 지난 전당대회에서 친윤계의 조직적인 반발에 부딪혔었죠.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지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참 민심이 천심이고 민심은 정말 오묘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완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약간 대립각에 있었던 분들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박빙의 승부를 거쳐서. 그래서 그분들이 나경원 전 의원 이제 당선인이죠. 그리고 안철수 의원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앞으로 당권을 아마도 주도권을 잡아가고 당을 이끌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국민들이 그리고 여당의 지지자들이 이분들을 지금 이제 내세워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무래도 차기 아무래도 여당의 대표 전당대회는 이분들이 나가서 경쟁을 하지 않을까. 하지만 보통 역대 양당이 당권이 주류였다면 또 이제 원내대표는 또 비주류 혹은 중립적인 의원들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전당대회를 통해서 뭐 나경원 의원이나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또 이분들은 또 그 국민의힘이 영남당이라는 오명을 조금 더 벗어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라서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조금 유력하게 보이고요. 또 반면 이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예. 어쨌든 여당으로서 정부와 보조를 맞춰서 정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또 너무 비윤계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중립적인 성향에 있는 중진 의원이 하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예, 지금 방금 화면으로도 보셨겠습니다만 나경원 전 의원도 그렇고요,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본인들이 이제 차기 당권에 뭐 도전하겠다는 좀 의지를 내비친 걸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 수도권의 어떤 젊은 기수들도 함께 좀 당 전면에 좀 세워야 된다. 예. 좀 이런 공감대가 지금 당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로서는 4가지의 기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첫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대표됐던 어떤 신인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경험과 경륜을 갖춘 중진에게 상당히 좀 힘이 실릴 거로 보이고요. 예.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도권 확장성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고요. 세 번째는 당연히 이제 친윤이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한 것이 바로 당원들의 신뢰와 믿음입니다. 예. 일단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당대표의 경선 룰이 100% 당원 투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이 아무래도 당을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좀 변수가 맞아 떨어지는데 두 가지 면에서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첫 번째는 일단은 당원들의 지지가 아주 그렇게 두텁지는 않은 후보군이고요. 그리고 대권 주자가 당대표라는 게 과연 맞을까? 라고 하는 좀 의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 당을 이끌어간다는 의심을 살 수가 있고요. 그러면 당정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너무 비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친윤도 아닌 정말 그냥 합리적으로 당을 이끌 수 있는 인물에 많은 이목이 쏠리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그러면 이제 추후에 이제 정치를 재개할 것인가 여기도 지금 언론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대목인데. 네, 전당대회에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좀 보시는지 어떻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총선 결과가 있기 전에도 패배하더라도 나올 거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본인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막상 또 총선이 끝나 보니까 너무나도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충격이 컸던지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론이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론에 대해서 자 그럼 국민의힘이 몇 석을 얻었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책임을 피할 수 있는가 했을 때 마지노선이 110에서 120석이었는데 110석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오묘하게 108석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결론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부정론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론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해볼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었고 나름 선방에서 저 정도 나온 거다라고 또 얘기하는 지지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또 아니 뭐 3월 초까지만 해도 우리 국민의힘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추켜 세우면서. 하지만 결론은 숫자가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당장 바로 나서서 정치를 시작한다는 것은 조금 정치 문법상 어울리지 않고 또 당원들도 그렇게 바라지 않고 아마도 이번에 정치를 통해서 조금 큰 자산을 얻었으니 조금 정치에 대한 공부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떨어져 있다가 당원이 불러내면 그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선거 패배에 대한 어떤 책임 공방은 벌써부터 좀 있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불거져서 좀 이슈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물론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심판, 이제 정권 심판론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번 여당의 패배가 물론 용산 대통령실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관점이 지배적입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프레임을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책임론은 역시 당을 이끌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의외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이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 스타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용산과의 갈등에 어떤 또 휘말려 있는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당을 이끌면은 제2의, 제3의 용산과 당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도 사실은 당원들이 가질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번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운명을 결정하는 매직 넘버, 즉 제일 중요한 숫자 기준이 110이라고 봤습니다. 만약에 120이었다면 아마 무난하게 당대표를 했을 걸 보고 110석만 넘었어도 선전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을 텐데 그에 못 미치는 108석이라고 하는 숫자 그리고 또 이번에 공천이 그렇게 전략적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한계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윤 대표께서도 그 선거 전략상 그 한동훈 비대위도 좀 부족했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건데 지난 2년 동안 사실 2명의 당대표 그리고 또 3명의 비대위원장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여당에서.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당이 계속 분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선거 전략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짤 수 있었겠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과거에 이영표 선수가 했던 말이 많이 회자되더라고요. 그 자리는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 초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용서되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가장 큰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 100여일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당대표가 5번이 바뀌었건 6번이 바뀌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인은 최초로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키면 될 일이었고 그 시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윤한 갈등 이후에는 조금 외면하는 듯 그래서 프레임을 돌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돌려버린 프레임이 뭐냐 메시지의 방향인데 이 메시지의 방향이 최초에는 운동권 청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께 공감받지 못하는 메시지. 그게 안 되니까 두 번째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하지만 이거 지난 2년, 3년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면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공감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네거티브를 하니까 여당의 대표로서의 어떤 거친 말이 품격을 낮추는 거고 또 부정적인 이미지까지 만들어져서 본인의 어떤 참신한 이미지가 다 소모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절반의 책임은 면하기 어려웠다. 그렇게 보고 지금 있습니다. 말씀하신 네거티브 전략이라면은 뭐 그 2조 심판론이랄까요? 또 전 정부 책임론.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중도층의 표심까지 끌어안기 위해서는 뭔가 좀
포지티브한 전략, 그러니까 그 외교 노선, 신냉전 시대에 한국을 뭐 어떻게 어떤 식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뭐 청사진이랄까요? 뭐 이런 좀 포지티브 전략으로 갔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운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여당에서. 그러니까 여당에서 이제 야당 심판론을 들고 나왔지만 사실 국민들이 정말 여당에게서 듣고 싶었던 것이 야당과의 어떤 대립각인가 아니면 여당이 정말 선명하게 무엇을 하겠다라는 걸 보여줄 것인가 이러한 점에서 사실 여당이 그 메시지가 좀 부족했는데 하지만 사실은 이 집권 여당이 정부 2년 차에 치러지는 총선에서 어떤 선거 전략을 짠다? 저는 사실 그게 절대적인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 왜냐하면 그럴까요?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출범한 지 2년도 채 안 된 시점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모든 무게중심은 용산에 쏠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여당이 어떤 이슈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정부가 정부대로 나가는 것을 여당이 막을 수가 없거든요. 다만 이제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별도의 전략을 짰던 유일한 선거가 바로 19대 총선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당시의 새누리당입니다. 그때는 왜 가능했냐? 바로 이명박 정부가 4년 차에서 사실 레임덕에 빠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아주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당을 이끌었습니다. 예. 그런 환경이 아닌 이상은 사실 이것은 어떤 숙명적인 한계였다. 이런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어봤고요. 총선 악재들 중에 현재까지 진행형인 게 있습니다. 여권의 총선 악재 중에 진행 중인 거 의료 개혁인데요.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을 때만 해도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지만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총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안철수 의원의 경우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바로 총선 당선 이후 소감으로 밝힌 내용이었어요. 자, 윤주진 대표. 예. 이게 사실 그 총선 패배로 인해서 의료 개혁의 동력을 잃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예. 어쨌든 그동안 정부가 계속 추진했던 행정 절차들도 있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의료계와 대화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근데 이 바로 의대 증원 문제가 바로 이 야당과의 접점, 대화의 소통 채널을 구축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정부가 이끌어왔던 이슈였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민주당도 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또 민주당도 의료개혁을 시도했었습니다. 문재인 그렇죠. 정부에서. 예. 즉 이거는 여야의 아주 큰 차이가 없는 노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거를 국회에 공을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시점에 맞춰서 네. 여야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정부와 당과 여야가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서 결정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민주적인 정당성을 상당히 확보할 수 있거든요. 즉 이것이 바로 이 대화의 물꼬를 트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그러니까 합니다.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아예 그냥 정부와 여야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꾸준히 이 문제를 논의해서 정기국회 정도 돼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가장 국민들이 바람직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양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총선 이후에 의료단체가 대정부 공세를 강화할 거다라는 전망이 좀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이슈는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죠. 네. 야당에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없을까요? 사실 이 총선 전에는 민주당의 이 의정 갈등에 대해서 개입하는 게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자제한 것이죠. 왜냐하면 안 그래도 둘 다 갈등이 고조되어 있는데 야당이 정부 편을 들 수는 없고 또 그런다고 해서 의사 편을 들면 갈등이 고조되니까요. 하지만 이제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 이재명 대표가 증원의 숫자는 400명에서 500명 정도 그리고 국회에서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빨리 야당의 대표를 만나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의 대표와 뭐 야당의 대표와 같이 만날 수도 있고 또 같이 만나고 난 다음에 따로 또 티타임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만나서 어떤 이 의정 갈등을 풀어내는 것이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야권의 상황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서 압도적인 의석수를 차지한 야권은 이 정권을 겨냥한 각종 특검법 추진을 줄줄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혀 통과되지 못한 윤김한 특검법, 이태원 특검법, 최상병 국정조사, 노란봉투법, 간호사법 등을 관철시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검찰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서 조사하십시오. 조국혁신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예, 윤주진 대표. 예. 사실 이 지금 거론된 것들이 다들 22대 국회가 시작돼서 원구성까지 되고 또 시간이 좀 지나야 가능한 일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있는 것인데 예. 여러 가지 뭐 변수에 따라서 또 상황이 또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좀 이제 승리에 도취해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이 정말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에게 108석을 주고 나머지 야권에게 의석을 준 이유인가? 저는 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좀 엄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정권 심판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정권을 한번 크게 심판을 했어요, 국민들이. 자, 그 다음에 바라는 건 뭘까요? 결국은 여야가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정책으로 경쟁하고 협치를 하기를 바랄 겁니다. 협치다. 예, 그런데 지금 다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러한 특검 공세에 나오게 되면 국민들은 아마도 거대 의석을 줬던 야권이 너무 그 권력을 무소불위로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이것은 결국은 다음에 지방선거나 대선에서 야당에 대한 심판론으로 다시 모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은 너무 이렇게 좀 너무 앞으로 나가지 말고 조금씩 여당과의 보조를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여당에서도 뭐 최상병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굳이 뭐 특검이나 국조를 떠나서 어떤 공수처의 그 투명한 어떤 수사 이러한 쪽으로도 얼마든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데 이런 특검 공세는 오히려 국민들이 또 22대 국회도 역시 정쟁과 발목 잡기로 끝나겠구나라고 하는 실망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야권 또한 민심을 잘 읽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맞습니다. 윤주진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어떤 국민들의 역풍 때문에 그런 걸 우려해서 민주당은 지난 180석을 가지고도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지지자들의 항의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을 보니까 우리가 조국 혁신당의 돌풍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조국 혁신당이 우리 뭐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범죄자 집단이다. 라고 하고 또 조국 대표가 언제 정치권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조국 혁신당에게 표를 줬다는 거는 확실한 선명성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도 사실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의혹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대통령께 국민들은 물어본 거예요. 명품백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하지만 대통령은 그때마다 시간을 끌었고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22대에서는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빨리 의혹을 차라리 풀어내는 것이 화합으로 가는 것이고 더불어서 말씀하셨던 경제라든가 민생이라든가 이런 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따로 분리해서 같이 협치를 이뤄내서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모습을 민주당이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과연 여당을 비롯해서 야권도 민심을 제대로 해석해서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 좀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자, 아직 21대 국회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 처리와 이태원 특별법 재표결도 추진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당 내에서 전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안 과정에서 있는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전에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발목을 잡았고 조항 몇 개를 바꾸고 방향성 몇 개를 좀 논의를 한다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그 민주당 주도로 조만간 최상병 특검법 그러니까 표결 처리에 나설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그럼 찬성표 던지실 계획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 윤주진 대표. 예. 지금 여당에서도 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 어쨌든 여당의 지금 현재 입장은 어쨌든 야당의 전략적 접근이고 여기 예. 좀 반대한다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예. 계속 그런 기존의 어떤 입장을 보수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워낙 민심이 여당에게 불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특검을 전면으로 반대하는 것이 당연히 부담이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차분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과연 예. 이렇게 어떠한 정쟁의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혹은 여야의 대립의 의견이 있을 때마다 특검으로 해결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아주 원칙론적인 차원에서는 사실은 여야가 모두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특검이 너무 상시화되면요, 결국은 검찰의 수사의 능력과 공수처 이런 것들이 그냥 무력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저는 여당이 너무 이렇게 좀 민심 때문에 특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찬성하는 것보다는 민주당과 조금 더 지혜롭고 슬기로운 해결 방안을 같이 모색하자라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특검을 받는 쪽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대통령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야권의 어떤 기류에도 좀 변화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김건희 여사의 문제 같은 경우는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부의 어떤 그러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거로 보고요. 최상병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공수처가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수처의 인력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를 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특검 만능주의에 너무 여당이 끌려가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고 그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 특검법 전국이 계속 이제 흘러왔었잖아요. 이제 네. 여당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제 야권에서 뭐 탄핵이라는 얘기도 자꾸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한번 물러서면 뭐 두 발을 더 네. 물러서라고 요구가 들어올 거다. 뭐 네.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하여튼 협치 아까 강조하셨는데 이런 우려가 있다면 계속 네. 그 전국이 좀 꽉 막힌 상태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이 시급한 이유가 사실 특검을 해야 되는 어떤 대상들이 지금 여러 개가 다수 퍼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상병 같은 경우는 최초에는 국정조사였습니다. 근데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의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을 주장하는 건데 여러 개 퍼져 있는 이 특검법을 하나로 모아서 합의를 해서 할 건 하고 조금 접을 건 접고 뭐 검찰에 넘길 건 넘기고 공수처에 넘길 건 넘겨서 이렇게 하나의 안을 만들어내는 합의가 좀 중요하다. 야당도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이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게 공세를 퍼부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앞으로 임기 내내 특검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생도 챙겨야 되고 그리고 특검으로 해서 감정이 안 좋아지는데 민생이 어떻게 같이 제대로 예.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대화로 풀기 위해서는 먼저 국정 운영의 주체인 대통령실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 야당을 설득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법 처리라든가 거기에 이은 그 거부권 전국이 또 한 번 재현된다면 그건 야권에도 좀 불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야권으로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뭐 한 가지 조언을 드린다면 빨리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 윤주진 대표가 같이 말씀하셨지만 의대 증원과 관련된 문제는 모두가 동의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더 쉬운 그렇죠. 것부터 풀어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도 지금 이태원과 최상병과 관련해 가지고는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씩 빨리빨리 풀어가는 거 합의해가는 과정이 지금으로서는 시급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범야권의 기세가 대단한데 당장 여당은 우군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나마 좀 눈길을 줄 만한 곳이 개혁신당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가 탄핵을 언급한 건 아니라고 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가능성을 언급했거든요. 예.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워낙 그 정권 심판론 분위기가 좀 달아오른 상황이라서 네. 이준석 대표가 워낙 또 이제 정치 감각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떨까요? 지금 분위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여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여권은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근데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과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우군으로 보일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적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적군보다도 더 위협적인 세력으로 보일 것인가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지지자들도 꽤 많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화성을 해서 당선된 그 지지 기반 중에 저는 상당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권 심판론을 지지하는 그러한 민주당 지지층도 상당 부분 이준석 대표에게 옮겨갔다라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의 이런 발언은 사실 상당히 역풍의 어떤 소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준석 대표에게는 어떤 새로운 젊은 정치의 희망을 보고 선택을 했는데 갑자기 당선 직후에 바로 이 탄핵과 같은 것을 암시하는 이러한 발언들은 이준석 대표에게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의 모습인가 좀 의구심이 남고요. 또 이준석 대표의 이러한 발언들이 오히려 상당히 국정에 대한 혼란을 가져오면서 국민들이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동정론을 가져오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예. 정말 국민들이 정권을 심판했으면 심판했지 탄핵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사태까지 바랄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개혁신당도 민심을 좀 신중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화성을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당선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선거 전략들이 좀 공개됐지 않습니까? 네. 뭐 각 그 아파트 단지에 네, 다 네. 맞춤 뭐 공약도 네. 뭐 내놓고 뭐 네. 이제 참신한 그런 네. 반응도 이제 유권자들의 네. 좋은 반응도 없고 했었는데 네. 이런 식의 발언이 이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준석 대표로서는 대통령에게 안 좋은 감정이 남아 있겠죠. 하지만 정치를 그리고 정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좀 과하다 이런 식의 그 반응이 나오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저런 식의 그러니까 발언하면? 이게 말하는 뉘앙스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따지면은 탄핵이 아니라 개헌이라든가 권력구조 개편이라든가 선거구제 개편이라든가 이렇게 정책에 대한 혁신적인 방향으로 충분히 우회해서 표현할 수도 있는 건데 본인이 어떤 긍정적인 어떤 개혁과 혁신을 말했는데도 본인의 말하는 태도가 불손하면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은 그것을 탄핵으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탄핵은 정치권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직은 법률적 위반 사항이 없기 때문에 탄핵을 언급하는 것은 이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이런 부분을 잘 자제해가면서 예. 발언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야권 입장에서도 지금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두 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사실 총선 결과는 71석 차이로 큰 차이로 끝났습니다만 실제 득표율 격차는 5.4%포인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론을 어느 한쪽으로만 해석하면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승자 독식 체제의 소선거구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자, 윤 대표 어떻게 보세요? 사표에 어떤 그런 아쉬움이 있죠. 정말 이 수도권, 서울 수도권에서도 국민의힘 여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한 표만 이겨도 사실은 당선이 되는 그러한 소선거구제 구도에서는 아무리 많은 득표를 했어도 한 네. 표만 부족하면 그냥 사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전체 인구의 3분의 2 가량이 지금 서울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과연 이렇게 딱 경계를 나눠서 소선거구제로 가는 것이 과연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는 의구심이 있고요. 또 이 정치적 다양성 측면에서도 봤을 때 앞으로 점점점 이 보수든 진보든 점점 그 안에서의 분화가 상당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면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다당제 위주로 각자 재편하는 것이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다양성의 정치에 맞지 않나라고 하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개편 목소리 많이 나왔잖아요. 네.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반짝 나타났다가 이제 사라지고는 했는데 네, 네. 이번이 좀 다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켜봐야 되겠지만 대통령도 임기 초반이 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야당으로서도 총선 끝나고 나서 이렇게 거대 야당을 몰아준 국민들이 지지를 해준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개헌의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윤주희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소선구제는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요. 지역구가 도시 같은 경우는 위로 높고 시골 같은 경우는 옆으로 넓어서 제대로 된 대표성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권력 구조라든지 선거구라든지 여러 가지가 개헌을 해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국민 예. 모두 정치권이 동의할 겁니다. 예. 자, 끝으로 22대 국회 혼돈에 빠지지 않고 정말 제대로 굴러갈 것인가 우려스럽게 보시는 국민들도 많이 계실 텐데 국회의장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차기 국회의장, 물망에 오르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만 네. 어떤 인물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짧게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이 윤석열 정부의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도 정말 국회를 좀 중립적으로 균형 있게 이끌 수 있는 분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야당의 의석이 절대적으로 많거든요. 예. 이미 힘의 균형이 야당에 쏠려 있기 때문에 중재자 국회의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재자 국회의장이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국회의장은 어른입니다. 정치권에. 그렇게 어른으로서 양당이 갈등 상황에 있을 때 중재하는 역할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네. 또 대통령과 의회의 가교 역할을 잘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여러 두루두루 온화한 성품의 어떤 정치인이 국회의장이 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어느 국회 때보다 아마 국회의장의 역할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2대 국회는요. 예, 오늘 여의도 코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진, 강성필 정치 컨설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